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은행 대출 이자가 갑자기 확 올라서 매달 나가는 돈이 수십만 원씩 늘어난 적. 아니면 반대로 예금 이자가 높을 때 돈 넣어뒀다가 쏠쏠하게 받은 적.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 내 삶이랑 연결된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자산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레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버를 쥔 사람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수 있고, 그렇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미국 정부가 이자 갚다 쓰러질 수 있는 상황. 오늘은 이 딜레마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 연준이 뭔데 이렇게 강력한가? 연준, Federal Reserve, 줄여서 Fed,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랑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연준은 명목상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에요. 대통령도 함부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파월을 수시로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은행들이 연준에서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기업대출 금리가 오르고 신용카드 이자가 오릅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입니다. 경기가 식으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구조예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경기가 살아납니다. 대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이 조절이 연준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이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파트 2. 미국 국가부채 34조 달러의 의미. 미국의 국가부채가 현재 약 36조 달러입니다. 36조 달러.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연간 GDP, 즉 1년 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경제적 가치의 총합이 약 28조 달러입니다. 부채가 GDP의 13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채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자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미국 국가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로금리, 초저금리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2022년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미국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1년에 내는 이자가 약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조 달러. 이게 얼마냐면 미국 국방 예산의 1.5배이고 미국 교육 예산의 4배입니다. 미국 정부 지출 중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미국 정부 재정이 사실상 이자 갚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는 악순환, 이른바 부채의 덫에 빠집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파트 3. 연준의 딜레마. 지금 연준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을 열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왼쪽 문, 금리를 내린다. 이자 부담이 줄고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불붙을 수 있어요. 2021년, 2022년에 경험한 그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문,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은 관리가 되지만 이자 부담으로 미국 경제가 서서히 질식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연준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1970년대 미국이 딱 이 상황을 겪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바닥이었어요.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가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지금 연준이 그때와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이 딜레마 자체가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사람들이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것에 돈을 넣거든요. 파트 5. 금리와 자산시장의 연결고리.
이제 연준의 결정이 여러분 자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리와 주식.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대출 비용이 늘어나 이익이 줄고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가 타격을 많이 받아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달아오릅니다. 금리와 부동산.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 집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수요가 줄어서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생겨요. 지금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6에서 7%대인데 이 때문에 미국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금리와 달러. 금리가 높으면 달러 자산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모입니다. 달러 강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 엔화 같은 다른 통화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금리와 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없는 금은 불리하다는 논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아서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그게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시작하면 금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시기에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은 이미 통화 시스템의 장기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트 6. 2026년 연준의 선택과 우리의 대응.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연준은 올해 1, 2차례 금리를 소폭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빠르게 금리를 낮추지는 못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과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물가를 자극하는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금리가 장기 유지되는 환경을 전문가들은 higher for longer라고 부릅니다. 이 환경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리해 드릴게요. 유리한 자산은 실물 자산, 즉 금과 은입니다. 미국 부채 이자 부담이 누적될수록 달러 신뢰가 흔들리고 실물 자산 수요가 늘어납니다. 에너지 자산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유망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가치주도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불리한 자산은 고성장 기술주입니다. 이자 비용에 민감하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을수록 주가가 낮게 평가받습니다. 물론 AI 관련 기업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기술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고금리 환경에서 부담스럽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본격 반등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핵심 한 문장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경제 뉴스에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게 주식에, 부동산에, 달러에, 금에 각각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남이 해석해준 것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눈. 댓글로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금리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어렵게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헷갈리시는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AI가 일자리와 경제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거기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다룹니다. 감사합니다.